한 주도 아예 엊그제서부터는 한 주도 없었고요. 네. 수수료도 감안해서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특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공매도가 엄청 쉬운 건 아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하는 거 되게 쉽지 않다. 왜냐면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어 뭐 미국 시장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떤 테마를 타고 막 갑자기 올라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은 별로이고 이 회사의 이익이나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어떠한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황당하게 내가 숏한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서로 그런 것들이 뭔지 알고 실제 수익률로 반영되면서 해 보라고 하면 그게 좋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는 하지 못하는데 그냥 안 해 보고 '아 쟤네들만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야.'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특고에서는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건데 김총무가 아마 수익률, 여러분이 보내 주신 리스트 수익률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하시죠. 그죠? 숏한 종목들은 다 오르고 있고 롱한 종목들은 다 빠지는. 예. 그러면 인제 퇴출이에요, 퇴출. 여러분 퇴출. 일 주일도 안 됐는데. 음.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숏이라고 했던 거를 롱하고 롱이라고 했던 거를 숏하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경특5에서 그걸 하게 된 이유도 그렇지만 제가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도 그런 거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내려서 판단하는 그 결정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 갑자기 내가 전기차에 원래도 관심이 있긴 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더 많이 들리고 리포트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포털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결정, 그러니까 그 결정에 한참 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사실 보여 드리려고 제가 해 보자라고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어쩌면 유행처럼, 제가 유행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긴 했는데 그러니까 유행이 기획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유행이 정점으로 가면 유행의 본질이 자기 최고의 유행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유행에게끔 패권을 넘겨준다라는 얘기처럼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도. 그래서 만약에 최근 들어서 혹시 포트폴리오를 어 네이버, 뭐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그다음에 글로벌 IT 플랫폼 회사,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률과 ROE가 나오고 뭐 PR도 굉장히 리저너블한 뭐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걸로 보통 롱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숏은 본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고 테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을 대부분 숏 리스트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리스트 보다가 느낀 거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황이 지금 성장이 희소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존이랑 테슬라도 우리가 스터디에서 막 4-5년 전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유가 그냥 걔네들이 돈을 못 벌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가 사실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였고 이제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랑 쇼크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나 뭐 선물도 그렇고 뭐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있는데 기대치가 커지면 무조건 쇼크입니다. 근데 예전에 테슬라나 뭐 아마존이 그런 사업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성공한다라고 가능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기대치가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을 때 모든 투자라는 거는 기대치가 낮을 때 해야지,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막 PER로 계산하고 막 ROE 계산하고 막 굉장히 신문에서 좋다 그러고 이제 그런 기업을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왔으니 당연히 '나도 매일매일 쪼금씩 사야지.'라는 인식에 의해서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꼭지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해 보려고 지금 경투고에서도 숏 리스트랑 롱 리스트 만들어 보라고 한 건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항상 그걸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매니저인 겁니다. 그래서 막 뭐 아닌 분들이 막 매니저,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숫자나 막 이런 거에 함몰되면 막 PER만 가지고 계산해서 "왜 이런 종목들을 사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의 심리까지도 역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6 개월, 1 년, 2 년, 3 년을 먼저 보고 지를 수 있는 게 투자지, 이미 다 좋다고 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안정돼 있고 연 한 10% 성장한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그걸 정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그런 회사가 꼭 좋을 거다.' 지금처럼 개인들이 또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이 국면에서 라고 하면 인제 걔네들의 기대치는 너무 높아져서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배우시더라도, 그러니까 뭘 우리가 같이 공부하더라도 그런 걸 꼭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안 그러면 계속 당한다니깐요. 이상하게 나는 좋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다 구성해 놨는데 수익률은 계속 언더하는 거죠. 왜? 보세요. 최근에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테마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좋았던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잖아요. 계속 부진하잖아요. 음.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자 다 좋다고 해서 사니까 그때부터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또 시계열을 더 장기로 늘리면, 그러든 어쨌든 아주 오래 장기 투자하면 다 승리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 6 개월, 3 개월, 1 년으로 월, 한 달 단위로도 계속해서 시장과의 퍼포먼스 비교를 받아야 되는 매니저의 역량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시장을 압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좋으니까 마냥 가지고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BUHO 님은 우리 이게 다 여러분들 실명을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네.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원래 우리 스터디 멤버인가? 그죠? 자기가 누군지 공개하실 분은 좀 공개해 주세요. "저 누굽니다."라고. 아 네. 처음 듣고 계시군요. 아니, 계속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번 빠지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 멤버인 줄 알았어요. 네, 7시 됐으니까 시작할까요? 근데 되게 오늘 접속이 많이 안 되셨네요. 다들 퇴근이 지금 복잡하고 힘드셔서 그러신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투중 하는 날이고요. 네, 2월 3 일.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짧고 굵게 열심히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제목의 PPT인데요. 같이 보실 내용인데, 이게 뭐냐.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신용 창출, 그다음에 뭐 금리나 저금리, 뭐 이로 인한 뭐 자산 가격들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치, 그러니까 생산 수단 말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요 한 5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이거에 속하지 않는 뭐 금이나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5개를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맨 왼쪽이 예금, 현금과 같은 현금, 달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주식,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다섯 번째가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각자의 노동력이 됐든 뭐 또는 누구는 IT 기술이 됐든 아니면 또 누구는 뭐 플랫폼을 운영하든 뭘 해서 만들어낸 가치, 그걸 가지고 생산된 어떤 잉여된 거,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을 어디에 저장할지는 이 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들 중에 몇 가지들로 넣어 놓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일반적으로는 네,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라고 뭐 이미 느끼셨겠지만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현금은 가치 변화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우리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긴 하지만 명목적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는 없어요. 네, 다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회사채도 있고 뭐 정크본드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장 큰 규모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봤을 때 채권을 얘기한다면 국채가 되겠죠. 최근에는. 그러면 국채는 누가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 거냐? 국가가, 그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의 국채를 사셨다면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매년. 그 이자에 대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고 미국은 연준이 정하는 거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치 저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라는 걸 받죠. 당연히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라는 개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주택용 말고 임대료를 받고 주택용은 월세를 받죠. 네, 그 주체는 누구죠? 그 임대료를 내는 주체? 그건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 다음. 그다음이 이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는 배당이라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주고 그건 누가 주죠? 기업이라는 주체가 줍니다. 저희한테. 이해되시죠? 다음.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자나 임대료나 배당이 없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 가까운 수단이죠. 맨 왼쪽에 있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왜 맨 오른쪽에 있을까요? 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의 화폐, 그러니까 전통적 화폐와는 좀 다른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요새 그 화폐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얘기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채권,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기업의 소유권인 주식만 가지고도 그 저장할 수 있는 용기의 크기가 최근에 뿜어내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서 모자라는 거죠. 저 그릇들이. 오히려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에까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네 안 받네의 갑론을박의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0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맨 왼쪽에 현금과 동일한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를 보면 여러분도 성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위험에 가까워지는 성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왜곡된 게 있긴 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라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월세로 저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배당주 사서 배당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위험한 수단이긴 하지만 현금이나 채권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수단이긴 하지만 시세 차익이 높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하죠. 가장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변동성도 크고 그의 반면에서 실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오히려 전혀 없는 형태라는 거죠. 다음.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 네, 보여주세요.
어. 원래 요런 구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데, 오늘 같이 볼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는 뭐였냐면, 이 현금들과 채권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거냐면,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현금에 가지고 있던 그동안 현금이나 채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최근 들어서 금리라는 것들이 낮아지고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유동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로 많이 가고 있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 그 세 가지는 시세 차익이 주 목적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 그림과 지금 그림이 좀 다른 것들을 이해되세요? 이게 저희가 시소로 표현한 건데 앞에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죠?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저 오른쪽 X축, Y축에서 위에 높이축은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은 오른쪽이니까 저희가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가치 저장 수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돈들이 그다음 채권에 있던 돈들이 나가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것으로 옮겨가다 보니 쟤네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시소의 오른쪽이 무거워져서 돈들이 저쪽으로 많이 갔으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려왔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X축, Y축에서 이 높이를 그리는 축이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의 변동성,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가격의 갭들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치라고 표현하자면 왼쪽에 다시 높아지는 건 뭐냐고요. 사람들이 높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높아지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오른쪽이 더 무거워졌고 변동성이 낮아졌고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금과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 삼각형으로 그린 여기 PPT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자꾸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가운데다 서게 한 다음에 때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왼쪽으로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가서 저쪽이 무거워져서 점점 시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곧 수익률, 변동성을 의미한 수익률 축이 낮아지니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것들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게 뭐라고요? 현금과 채권의 가치가 높아진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왜? 금리가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투자라는 더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유지할 것이냐 해서 이 시소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잘 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네. 앞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옮겨가겠죠. 더 이상의 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에서 그것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어, 5개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내가 지금 포트에 이 정도의 범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시소의 그 가운데 중심을 어떻게 잡을 거고 왼쪽 오른쪽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좀 고민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음. 오늘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 얘기들이어서 일단 뉴스를 접하기 전에 뉴스에 대한 주제들을 먼저 인사이트로 잡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다 한 명이 얘기하고 있고 왼쪽에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중앙 집권식 시스템들의 붕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래서 왜 펀드가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든 그다음에 왜 대기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고 디지털 사회는 기존 구경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회적 특징들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죠? 센터의 종말. 제목은 센터의 종말입니다. 다음.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다음 최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관련된 논란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장치되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 사장이 나와서 실제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검토했고, 최태원 회장이 작년 연봉 자기 자신의 작년 연봉 전부를 반납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다음. 그래서 밑에 댓글들을 보면 최태원 회장이 연봉 반납하겠다. 내 거 가지고 나눠서 주라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렇습니다. 뭐 누가 연봉을 반납하랬냐. EVA 계산법으로 공개해 달라. 그죠? 어, 뭐 머리 쓰지 말아라. 한 사람당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왜 뭐 이걸 PS라고 주는 거냐. 그죠?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러면서 SK 전체에 대한 뭐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로 이전하자라는 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 이 문제가. 다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게임 체인저가 된 게임스톱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주가가 뭐 며칠 만에 17배가 오르더니 그죠? 아시는 것처럼 다시 반의 반토막이 나고 뭐 3일 동안 해서 70% 가까운 하락률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걸 헤지 펀드와 개인 로빈 후드발 개인 투자자들의 대결이라고 막 대서특필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굉장히 조명했고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었죠. 미국을 흔들어 놓은 게임스톱 급등 사건이라고 막 얘기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포지션으로 다음 타겟이 된 기업들의 막 주가도 막 급등하면서 극장 체인 전문점 AMC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막 폭등했었고요. 몰락한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와 노키아 등 뭐 이른바 공매도가 많았던 뭐 이런 저가주를 대상으로 뭐 개미들의 반격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반공매도 운동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는 싫다라는 버스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막 달리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어, 이 뉴스는 접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지금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 남성의 그 연금 수급권 나이를 올리면서 그때도 시위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세인가 몇 세였는데 그 평균 국민연금, 우리나라 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를 60세로 올려서, 그러니까 죽고 받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정치인인 나발리를 석방하라고, 영하 50도를 뚫고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푸틴의 실제 사생활을 폭로하고, 푸틴의 숨겨진 딸을 막 SNS 통해서 공개하고, 나발리가 지금 러시아 전역에 사람들에게 지금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어달라고 독려하고 있죠, 지금. 다음. 어,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 스타링크,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테슬라가 그리는 어떤 미래,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전기차와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이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적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 음, 러시아 국가가 스타링크 위성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국가적 인터넷 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SK, 뭐 일본에 가면 NTT 도코모나 일본 여행 가시면 NTT나 뭐 소프트뱅크로 막 잡히잖아요, 알아서. 그다음 미국으로 가면 또 미국 뭐 버라이즌이든 뭐든 AT&T든 뭐 그런 통신사로 이전이 되고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앞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위성을 쏴가지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특히 인터넷 서비스가 잘 안 됐던 신흥국이나 낙후된 국가들 그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의 정치가 투명하지 않고 비리가 많거나 독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폭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뭐라는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기업에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를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국가에다가 망을 깔아서 하는 통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런 걸 보고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려지시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걔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겠죠. 다음.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뭐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개혁이 이번 정권의 화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뭐 알력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공매도 그다음에 뭐 러시아 사태 그다음에 한국에선 검찰 개혁 그다음에 SK의 뭐 PS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논란들 이 모든 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센터의 종말이라는 거. 센터의 종말. 무슨 얘기냐? 중앙에서 어떤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정보의 공유, 확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플랫폼과 데이터의 특징이라니까요. 디지털 사회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야지만 커진다라는 거죠. 디지털은 확산되고 공유하고 이용하고 활용할수록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데 구경제, 유형 자산의 경제에서는 반대였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 혼자 써야지만 그게 가치 있지.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원자재나 원유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다 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린 지금 어떠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주 무대냐면 센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다 하나하나의 뉴스로 봤을 때는 개별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디지털 사회의 특징은 뭐냐?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공유되고 이용되고 확산되고 널리 퍼지는 걸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든 내가 투자할 국가를 선정하든 아니면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앞으로 어떤 시스템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일의 기업을 투자할 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왼쪽이 이제 기존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의 뇌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도 혹시 왼쪽에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문제점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의 다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센터식 방식의 모든 것들은 다 조직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조직적이고. 다음. 집단적이죠. 그리고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어 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매도도 분명히 기관들이 뭔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개미 투자자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PS를 부여하는 방식도 SK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정확한 계산을 하고 주지 않고 감성적이고 뭐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내 연봉을 갖다 주겠다. 그거 다 해보니 30억이라고 나왔지만 그걸로는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직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발생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공유하기로 했고 왜 이런 PS 시스템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건데 자꾸 그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성적으로 호도하려고 그러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오래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장에서에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 왼쪽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또는 조직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직적이거나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도 망설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이런 업체들은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포용적이어야 되고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 그죠? 폐쇄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개방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M&A를 통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새로운 DNA, 새로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M&A를 통해서 추가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투명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한 집단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왼쪽과 같은 집단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깨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박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권위적인데 아마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여러분도 아, 우리 회사 괜찮아지겠지라고 느끼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더 투명적이고 더 개방적으로 뭔가를 소통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보인 집단과 여전히 그걸 숨기고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정책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발리 사태도 그렇고 SK PS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LG전자도 그게 문제라고 그러고 뭐 삼성도 지금 PS에 불만이 있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아주 후진적 경영을 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맞닥뜨린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맞닥뜨린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나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세습과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절세와 세습에 맞춰져 있다고요. 포커스가. 뒤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뭔가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비용을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보이는 M&A들을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몇 대기업들이 최근에 M&A 한 뉴스들 몇 개만 검색해 보면 그 M&A는 왜 했는지 다 보이실 거예요. 다 자기네들의 모찌를 채우려는 아주 조직적이고 폐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세계화를 넘어서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맞는 조직이냐? 단순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뭐 대표 기업, 2차 전지 회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직이 쇠퇴하고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조직에서 뭔가를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한 가지 얘는 센터의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매도 사태로 난리가 났고 뭐 미국에서도 뭐
지금 로빈 후드와 뭐 월가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이걸 또 저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30, 40대, 20, 30, 40대와 60, 70대 이상의 미국 정치권이 지금 계속해서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 정치의 쇠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정치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학이라는 분야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대중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두 섹터가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판 동학개미운동, 그래서 뭐 게임스탑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에서는 최근에 막 기안84가 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풍자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이고,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뭐 벼락거지니 벼락부자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세 사람, 이 나이 드신 세 분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나비 효과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보여주세요. 도대체 야, 게임스탑이 뭔데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어, 게임스탑 사태가 뭐야 도대체? 몰라. 관심 없어. 그냥 뭐나 해. 어, 돈이나 퍼. 지금 그 나비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요.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제때 올리지 못했고, 미국이란 나라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종이 조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시도하지도 못했고, 코로나19에 무능력한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숨기기 급급했고, 그걸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자기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러고 나니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차치하고 그냥 돈이나 퍼주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하게. 그럼 본인들은 거기에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도 다르지 않고요. 영국, 프랑스를 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계속 뉴스를 보시면 공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퍼주기입니다. 퍼주기. 다 퍼주자. 어. 무상 보육에, 전 국민 세금 지원에, 뭐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민 1인당 뭐 600불씩 쥐어주자. 돈 쓰도록 돈 주자. 뭐 빚을 탕감해주자. 이게 그때 말씀드린 2008년부터 금융위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행태들을 한 번도 정상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나비 효과가 반작용으로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게임스탑 사태. 왜? 월가의 탐욕이, 월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20, 30대들, 그리고 공장지대 제조업 근로자들은 세계화의 피해와 저소득으로 인해서 양극화를 심하게 겪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20, 30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득권층에 뭐 몰래 증여받은 부동산과 몰래 다 좋은데 취직하고 인사 취업 청탁에 비리를 저지르고 아파트 한 채씩 다 해주고 전문직 되려고 표창장 만들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보면 이제는 취직하는 것 자체가 계급인 사회가 됐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 돈은 이렇게 뿌려대니 기존에 가치 저장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던 놈들만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이 전적으로 맞진 않지만 레이 달리오도 결국은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들이 공개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긴 하지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보면 그랬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항상 이런 극대화된 양극화의 끝은 뭐다? 결론 좋지 않았다. 전쟁이 나거나 대부분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줘서 좀 누르자라는 거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저는 똑같다라고 보는데, 너무너무 뭐 일본의 정치는 그럼 얼마나 후퇴하고 있습니까? 더 후퇴하고 있죠. 그죠? 일본의 정치야말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도 뭐 사실 뭐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기 시작한 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맞아요. 모두를 단두대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해야 돼. 투자자는 살아남는 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 비난은 하되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형태의 조직 문화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공유되고 확산되고 나누고 투명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 최소한.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왜? 이제 한국 기업만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저 수준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의 1등 기업인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것처럼. 돈 풀기 전까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10년 동안 성장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남들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흉내나 냈지. 면세점 잘 된다니까 면세점 따라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이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의 나비 효과입니다. 그죠? 쟤네들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냥. 관심 끄고 돈이나 퍼 날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 이 사람들이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다 잡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 방법이 맞을지는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 대충 힌트를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면 여태까지 왜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미 연준도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재무부 장관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의 메커니즘 전체에서 중앙에서 은행이 컨트롤하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연령대만 보더라도 확실히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와는 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강한데 세상은 당신들이 푼 돈에 의해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 돈의 양극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건 오늘 볼 뉴스의 공통적인 인사이트 첫 번째는 센터의 종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든지 중앙에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의 비즈니스는 투자하지 말자. 또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CPU에 투자할래? 아니면은 메인 메모리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래? 아니면은 비메모리에 투자할래? 라는 관점을 CPU가 뭐고 메모리가 뭔지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그냥 그런 기업은 앞으로 좀 멀리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 투자 비중을 좀 내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권력의 이동입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본 적 있죠. 도요타 사장님이 소프트뱅크 손정희를 찾아가서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했었죠. 이때만 해도 소프트뱅크가 우버를 가지고 있었고 우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공유 플랫폼이 앞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시기였고 코로나19 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완성차, 세계 완성차 제조업체 1등인 그리고 일본 시가총액 1등인 도요타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소프트뱅크를 먼저 찾아가서 협업하자라고 제안했던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이동이죠. 센터의 종말과 권력의 이동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을 정영진 부회장이 찾아가서 만났죠.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신세계는 네이버를 열공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유통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실제로 정영진 부회장이 네이버의 바짓가락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봤지만 신세계가 대표이사 변경을 하면서 앉힌 사람을 봤을 때 여전히 신세계는 변화의 의지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너는 그래도 좀 변화의 의지가 있나 봐요. 다음. 그래서 권력의 이동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네이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별 볼 일 없었는데 뭔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제일 첫 변화가 뭡니까?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친구가 뭔가에 재주가 있고 그 친구가 뭔가로 가치가 재평가될 때 보면 갑자기 그 친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네이버의 주가나 네이버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어내시면 된다니까요. 투자는. 정확하게 어차피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투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면을 저희가 요약해서 만들어 보니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냐, 권력이. 보여주세요. 아시죠? 신세계가 이제 드디어 네이버한테 다가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CJ는 대한통운과 네이버의 택배 및 그 물류 사업의 시너지,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네이버의 컨텐츠 투자가 맞닥뜨려지고 있고, 다음 스타필드니 뭐니 신세계 계속해서 이마트까지 네이버와의 협업을 고민하기 위해서 직접 네이버 본사를 찾아갔고, 네, 미래에셋대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와 CMA 통장과 핀테크 사업을 제휴하기 위해서 지분 교환을 이뤄냈고, 권력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전통 부자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먼저 네이버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원래 이분들은 뭐 금융에서는 좀 다르게, 미래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대대손손 원래 좋은 집안이었던 대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업을 일구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어떤 식으로 이동되고 있어? 네이버라는 집단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군데가 또 남아있는데 이분도 조만간 이분을 찾아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신라호텔의 이부진. 이부진 대표도 당연히 머지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식으로든 유통, 호텔, 서비스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과 뭔가의 제휴를 하거나 인수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방법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호텔신라가 자체 앱을 개발해서 또는 언제까지 중국인이 오기를 또는 원래는 사업 확장을 저가형 도심 호텔을 통해서 신라 스테이라는 걸 통해서 이뤄내 보려고 했고, 면세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호텔신라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저분을 찾아가서 뭔가 우리 사업의 시너지나 돌파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이버로의 권력의 이동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인 거죠. 다음. 근데 실제로 네이버는 또 누구와 친하냐? 그러니까 네이버를 찾아오는 예전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는 네이버를 우습게 보거나 원래 학교 다닐 때 원래는 내가 뭐 힘도 약하고 뭐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이랬는데 내가 요새 뭔가 하나 잘하는 게 발견돼서 막 학교에서 인기가 올라오니까 날 무시하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랑, 원래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난 얘네들이랑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었던 애들은 누굴까요? 네이버가 먼저 찾아가서 손 벌리고 있는 애들, 또는 협업을 같이 제안하는데 맞닥뜨릴 만한 애들은 누구냐면 더 라이트한 애들이라는 거죠. 유형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그죠? 그 뒤에 보면 아주 공통점들이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들과의 제휴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M, YG, BTS, 빅히트 이런 업체와의 제휴를 보시면 웹툰 업체, 그리고 게임 업체,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웹툰 업체도 인수하고, 이 네이버가 먼저 찾아가서 다가가는 곳하고 이혜진 씨를 찾아오는 그들하고 이제 권력의 이동의 관계를 보자면, 저희가 그림으로 다 그려내진 못했지만 사실 아까 봤던 기존 대기업들은 다 이혜진 씨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있는 거고,
ESG는 사실은 이들과 만나서 손잡고 있다라는 거죠. 라이트하고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디지털 사회의 핵심 컨텐츠가 될 만한 것들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내에서도 기존 업체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들의 위치는 그닥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정도의 역할만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의 권력 관계를 보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하고 그게 유형 자산이죠. 예를 들면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호텔들 이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빅히트가 만들어낸 BTS라는 거의 가치 그리고 빅히트가 만들어낼 또 다른 무형 자산의 가치 K-팝이라는 거의 가치, 웹툰의 가치, IP라는 거의 가치 이런 것들은 네이버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걸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싶어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자산이 있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이 계속 나오고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더 보물스러운 가치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의 이해진 씨는 그걸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리고 한국의 앞마당에 있는 게 뭐예요? 엔터라는 무형자산의 가치 그걸 눈여겨보고 아주 활발한 제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전통적 기법에 의해서 호텔 신라는 PER로 쉽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죠? CJ 대한통운도 PER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익도 나오고 성장성도 대충 보이고 매출액도 나오고 그렇지만 빅히트는 버블인 것 같고 SMYG도 이제 한물 꺾인 것 같고 그죠? 웹툰이나 게임도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다시 보석처럼 빛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IP라는 거의 가치는 엄청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있고 그 나머지들은 바지끄레기 잡고 있고 라는 형국이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상한 오타쿠적인 마인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그건 아예 답이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제일 노답인 거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건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세계가 롯데보다 낫다. 그죠? 롯데와 신세계를 비교하자면.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 역시도 한참 모자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전히 뒤처지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저분들도 최근까지 뭐 왕자의 난이니 뭐 세습이니 뭐 증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기업들의 문제가 다 저런 거라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면에서 훨씬 라이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했지만 제프 베조스가 지난 아마존의 27년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은퇴해버리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애플 역시도 팀 쿡한테 맡겨버리고 더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뭘 하고 있냐 자기 밥그릇 지키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목에 뻣뻣하게 힘주던 거 좀 힘 풀고 IT 오타쿠 찾아가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같이 뭐 좀 해볼까? 라고 까작까작 거리고 있는 사이에 더 변화에 뒤처진 일본 경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예 그런 시도조차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고 그죠?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지는 시대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마인드가 있으면 적정한 주식 투자를 하기 힘들어진 시대라니까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시면 뉴스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인사이트를 먼저 센터의 종말과 권력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네. 이제 세상이 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근데 요새 투자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완전히 뭐가 주도주냐, 뭐가 좋냐, 뭐 2차 전지냐, 전기차냐, 애플카냐, 아니면 뭐 반도체냐, 뭐 이런 거에만 오리엔트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 디지털 사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투자할 기업들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어. 랄프 로렌 정장 입은 바이든 부부, 해리스는 보라색 코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랄프 로렌 정장이 뭐냐? 예. 미국 디자이너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다. 그리고 보라색은 여성과 인권과 통합을 상징한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집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죠?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고 지역적인 차별화가 너무 크고 거기에서 정치가 후퇴했고 지난 몇 년간 트럼프로 인해서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어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라는 거죠. 뭐 물론 바이든이 잘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 국가로의 전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중의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잘하면 잘할수록 실제로 위험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빠르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이든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랄프 로렌 정장을 입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디자이너를 지지한다는 건 여전히 미국도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할 거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했던 것처럼 방법이 좀 더 세련되고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싸우겠다라는 거지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겠다 또는 미국의 지금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방치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이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뉴스를 보세요. 어, 미국은 석유 가스 시추도 금지합니다. 관용 차량은 전기차로 바꾸겠대요. 근데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의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관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 내부 부품 역시 50% 이상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얘기가 전통적 우방인 유럽, 그중에서 독일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 산업에서 자동차 비중이 차지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미국의 우방인 일본 역시도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얘네들한테 뒤통수를 날린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왜? 내 코가 석자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이 가장 열세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트럼프의 전통 지지 지역이 어디였죠?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 그 디트로이트가 뭐죠? 일본, 독일, 한국, 이런 중국 이런 나라의 제조업을 뺏긴 지역, 낙후된 지역. 거기에 살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미국은 GM, 포드로 대변되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과거 엄청나게 포드로 인해서 화려한 성장을 이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이미 쇠퇴했고 GM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해서 정부에서 인수했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고 근데 그런 제너럴 모터스니 포드니 미국 자동차 회사, 미국 제조업까지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건 앞으로 이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심 있게 들릴 얘기라는 거죠. 특히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이해되세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마켓 쉐어가 크지 않았으니까 뭐 오히려 애플카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뭐 떠들어대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1, 2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독일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국 대표 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랄프 로렌 정장을 입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부품 50% 이상 사용한 관용차 바꾸겠다라는 건 역시도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자동차 산업까지 미국이 먹게 된다면 테슬라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미국이. 디지털은 IT는 플랫폼은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델과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까지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합했을 때 앞으로 독일은, 앞으로 일본은 어떤 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저들과 경쟁해서 달러를 벌어올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달러의 가치가 귀해지겠습니까? 싸지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전망할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파워가 더 세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다음. 그래서 부티지지가 교통부 장관이죠. 부티지지는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신설하고 연비 기준을 개정하겠다. 뭐 우리나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안을 인준 청문회에서 본격 시행하는 걸 강조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예상한다. 무슨 얘기야? 미국이 자동차 산업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슈퍼파워의 국가로 갈 것이다. 제조업도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하게 만들겠다. 그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던 양극화로 인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디트로이트나 러스트벨트 같은 지역까지도 일자리가 쫙쫙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다. 강력한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들도록 하겠다. 트럼프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관된 정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좀 마찰적으로 막 러프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소통하면서 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러고 나니까 GM이 무슨 발표를 하냐? 전기차 업체로 탈바꿈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관용차는 미국에서 부품 생산한 50% 이상 생산한 제품만 사주겠어 라고 하니 앞으로 GM차나 포드차를 사주겠어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자국 기업 밀어주기를 하면 사실상 글로벌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거를 주관하는 국제 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의 밀어주기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 미국이 슈퍼파워인데 하긴 하겠죠. 그러니 그냥 GM이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 쿵 하니까 짝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전기차 업체로 탈바꿈할게. 우리 거 사줘. 하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GM이 애플 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카든 아니면 페이스북 카든 구글 카든을 만들어서 껍데기 업체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되는 거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음.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뉴욕이나 맨하튼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건 지켜보기로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인데 미국은 결국 50개 주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마다 세수를 낮춰서 기업들과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세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정부는 대외적이고 뭔가 확실한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고 주 정부 간에는 뉴욕과 예를 들어서 뉴욕과 플로리다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할 거라는 거죠. 왜? 디트로이트도 텍사스도 우리가 세금 더 싸게 해줄게 일로 와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텍사스로 옮긴 추신수 얘기하면서 글로 간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금이 미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던 뉴욕에 있던 맨하튼에 있던 뭐 이런 고소득 IT 테크 종사자들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플로리다나 뭐 이런 지역으로 많이 옵니다. 텍사스나 오스틴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막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고소득자를 따라서 뭐가 따라서 옮겨지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던 문화들이 거길 따라서 이동합니다. 유명한 셰프, 유명한 가게, 유명한 패션 업체 이런 것들도 같이 그 도시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도시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지나친 지대,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고 세금이 높은 지역은 살아남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뉴욕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뉴욕의 비싼 세금을 실어서 떠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워낙에 많이 뿜어대고 있으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하물며 뭐 나이키 운동화 가격 그죠? 조던 뭐 이런 거 지금 리셀 가격이 뭐 사상 최대가라고 하는데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죠? 명품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신발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래서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진 자산들은 아마 물이 빠지면 가장 근거 없는 자산부터 폭락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그런 형태로 가게 될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답이 없으니까 정부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양극화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말로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자리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게. 왜?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 뭐야? 중간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을 없앤다는 게 뭐야? 인간의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인간의 개입을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0%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세계나 롯데처럼 경영하면 영업이익률이 5%, 7%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쥐어짜기를 아무리 해도. 근데 네이버처럼 하면 3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원자재 시장에도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뭐 금 가격도 오르고 대두 가격도 오르고 철광석도 오르고 유가도 오른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유가가 55불인가요?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경트 고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유가 만약에 급등한다. 이러면 인플레이션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가치 저장 수단에서 맨 왼쪽에 있는 거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시소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현금이나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뭐가 내려와야 돼? 얘네들이 높아지려면. 그죠? 위험 자산이라고 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게 내려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자동차 반도체 생산 늘려달라고 미국, 일본, 독일이 대만 TSMC에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표면적으로 보면 TSMC가 엄청 좋네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좋을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일본, 독일은 이해가 가는데 미국은 뭐지? 미국도 이제 자동차 대표 자동차 다시 제조 국가가 돼가고 있구나.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통해서 내연기관, 디젤, 내연기관이 명색을 유지하던 100년간의 전통을 유지하던 독일이 이끌어가던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배터리의 시대가 오고 전기의 시대가 오고 플랫폼의 시대가 오고 이래버리니 독일과 일본보다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산업은 유관 산업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판매도 해야 되고 뭐 자동차 뭐 도장도 해야 되니까 페인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뭐 만드는데 부품이 수백 수천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일본, 독일이 좀 긴장해야겠죠. 일본, 독일이 강해지지 못하면 엔화나 유로화가 강해지지 못하는 거고 엔화나 유로화가 강해지지 못하면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미국 달러의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달러가 강세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삼성전자는 13조 현금 배당한답니다. 3년간 더 늘린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계속 얘기하는 건 최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뭐 이러고 나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뭐 투자 공백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지만 최근 10년간 배당주가 오른 적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왜? 배당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장이 희소하니까. 성장이. 누구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저렇게 지원을 해주고 뭘 해도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대로 그동안 돈이 몰렸다고요. 앞으로도 성장하는 대로 돈이 몰릴 거고 저금리에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배당 안 하죠, 당연히. 그 배당할 돈 있으면 뭐 하죠? M&A 해서 신규 사업 발굴하죠. 이해되세요? 계속해서 배당하지 않고 실제로 투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려는 기업들이 슈퍼파워의 기업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으로도 또 뭐 반문을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 들어서 주린이들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안정하고 안전되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가 파는 그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는 그 반도체 디램, 그죠? 그 인정하자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앞으로도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거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누가 삽니까? IT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사서 클라우드 센터에 갖다 놓거나, 그죠? 아니면 노트북이나 PC나 스마트폰 같은 데 넣어서 팔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팔긴 하지만, 저장 매체를 팔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거기서 생성되는 정보라는 걸 1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걔네들은요? 그걸 가져가는 애들은요? 그걸 왜 가져가는 거죠? 그걸 가져가서 뭘 하기 위해서? 고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기계를 만들어서 팔 때는 유용하지만, 그 기계를 만들어서 사가는 애는 그걸 가지고 10배, 100배를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사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버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가치, 네이버가 가진 플랫폼의 가치만큼도 없을 수 있다. 이해되세요? 지금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이 생긴다. 아니면 센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메모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된다. 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그동안 쌓아놓은 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만 했기 때문에. TSMC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한계는 결국 지금은 호황인 것 같지만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에 속해 있고, 그 디지털 업체들은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다음. 그러다 보니 EU에서 2025년까지 배터리를 작업하겠다고 BMW 등에 4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행동이 이제 이해되세요? 왜 그러는지? 바이든이 취임해서 자기네들 자국 자동차 사겠다라고 하고, 뭐 테슬라를 위해서든 뭐든 전기차 충전소를 막 지어준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누가 가장 불리한가요? 그동안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던 일본, 한국, 독일 업체가 불리하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 미국 차를 사라는 거니까. 그러니 EU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독일이 자동차가 만약에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EU를 끌고 가던 주 동력이 독일인데, 유일하게 독일의 경쟁력이 사라진다. 독일의 경쟁력이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사실 유럽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음. 그러니 4조 원이든 40조 원이든 투입해서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박 터지는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누가 이길 거라는 걸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업체도 니온이 샤오펑이니 뭐 이런 애들도 너무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할 거고, 분명히. 그죠? 독일은 내연기관 업체들 빨리 전환시킬 거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다시 부활할 거고, 그럼 한국 업체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다음. 음. 이러니까 뉴욕은 카지노, 뉴저지는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뉴욕은 고소득자들이 원래 엄청난 세수를 충당해 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이런 세수 적은 데로 기업들의 본사도 이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서비스하던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뭐 옷가게, 뭐 이런 오프라인 뭐 상점들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뉴욕은 파산합니까? 주정부한테 돈 달라고 할 방법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주정부, 지방정부가 파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점 더 할렘으로 변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또 떠나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뭐 카지노를 세우고, 뉴저지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마초가 21세기판 카지노라고 생각하는데, 카지노 생긴다고 라스베가스를 이길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드래프트 킹즈와 같은 온라인 사설 베팅 업체, 카지노 업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과연 대응할 수 있는지. 미국도 공무원은 굉장히 무능하네요. 그죠? 카지노를 유치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정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얘기 계속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의 저 장기 집권, 저기도 지금 아주 사소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디지털 사회로 인해서 기술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형태가 되겠지만 중국 역시도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자료에 의하면 저 푸틴 사태, 저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명은 시진핑일 것이다. 무슨 얘기야? 시진핑의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시진핑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해외에 빼돌린 자금들. 결국 푸틴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의붓 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외에서 명품 사고 궁전 같은 뭐 대궐을 소유하고 있고 푸틴이 뭐 이런 것들이 정보로 다 공개되면서 추적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점점 이런 데 약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막 테슬라가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정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적외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망을 공급한다면 그동안 몰라서 일어나지 않던 변화들이 정보의 확산과 함께 빠른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세계적인 금융 환경에서 보면 뭐냐면 뭐 분쟁, 반란,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왜? 정부 간의 뭐 그걸 엎으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심해지는 거죠. 푸틴도 저렇게 돼서 만약에 나발리 사태가 계속 시위가 확산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러시아도 또 무슨 정치적 혼란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블랙스완이에요. 지금 금리 올라갈까 뭐 이런 게 블랙스완이 아니라 금리 못 올려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금리 못 올리지. 테이퍼링도 뭐 당분간 못 하지. 그건 뻔한 얘기고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오거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꼭 모르는 걸로 뒤통수를 맞지. 네. 블랙스완은 그런 게 될 수 있다. 다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없던 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간 보다가 서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고 뭐 댓글이나 여론들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뭐 인상할 계획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는 결국 뿌린 돈을 메꾸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했죠. 징벌적 과세, 부유세, 징벌적 과세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진 과세에는 앞으로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다.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강 수명을 핑계로 담배값 올려버리는. 담배, 뭐 술, 주세 뭐 이런 거 올려버리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게 다 징벌적 과세 성격인 거죠. 다음. 옐런은 왜 경고했을까요?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 이러고 나서 급락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1월 22일 뉴스인데 최근 하루하루에 뭐 비트코인이나 글로벌 시황을 잘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인데. 안 먹힌다니까요. 이 늙은 분들의 관점들이 안 먹힌다고요. 지금 세상이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장관이 컨트롤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평화롭게 하고 뭐 양극화를 무마시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물론 본인들은 돈 푸는 것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짓들이 본인들이 하는 발언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거 한마디 해서 비트코인 3만 불 아래로 떨어졌는데 누가 올렸죠, 그걸? 다음. 누가 받아쳤죠? 어.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비트코인 지지해라고 했더니 로켓포를 쐈죠.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어떤 컨트롤하는 시스템의 나이 든 사람들, 기득권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은 정부에서는 규제하겠다, 불법 사금융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사용된다, 뭐 이런 건데 뉴욕도 카지노 하라고 그러고 대마초도 합법화하는 주제, 뭘 마약 자금이니 뭐니. 아니 물론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하려고 노력하겠죠. 규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 정책을 그만해야 정상화가 되고 알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조정이 될 텐데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왜? 아니 누가 돈 걷어두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누가 돈 걷어두는 걸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심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반작용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운 거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지지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폭등하죠. 다음. 네. 그리고 공매도는 사기라고 발언하면서, 그죠? 게임스톱 사태에 불을 부었죠. 그래서 테슬라민가요? 테슬라를 무슨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죠? 어, 게임스탑 공매도에 막 반기를 들면서 같이 참여하고, 뭐 했으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참하게 무너졌죠. 미국이 자본주의의 상징이고, 미국의 월가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 느끼긴 느껴야 됩니다. 결국 개인들이 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보다 좀 더 미쳐 있고 좀 더 먼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애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제프 베조스가 은퇴하면서 뭐라고 했냐? 난 이제 아마존 그만하고 뭐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죠. 오리진, 우주 사업, 우주 사업에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걸로 앨런 머스크와 정면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때 말씀드린 앨런 머스크 집도 다 팔고 부동산은 다 필요 없다 앞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재산이 뭐라고요? 음, 테슬라 지분 그거밖에 없잖아요. 집도 다 팔았잖아요. 갑자기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우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이 사람 시각이 지금에 봤을 때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벌써 보세요. 처음에는 거짓말. 전기차 말도 안 돼. 테슬라 뭐 비과세, 저 차 타면 뭐 비과세, 무리세, 뭐 차가 뭐 문이 안 닫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테슬라 차를 타고 다니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자가 하는 얘기보다 시장, 대중에게는 훨씬 잘 먹히는 메커니즘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세지면 또 그걸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또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완벽한 기대와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대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반드시 실망을 낳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투자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제니 옐런이 중국의 끔찍한 인권 침해 국가다. 불공정, 불법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하던 역할을 제니 옐런에게 넘긴 거고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친분을 들어서 연합해서 중국과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전통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상품, 이른바 내구재 판매가 호황으로 가면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보긴 했지만 그리고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개미들이 엄청난 주식시장으로의 무브, 자금 이동이 일어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 밑에 그 얼음 밑에 가려져 있는 현상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무역전쟁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패권 싸움은. 다음. 1대1로에 맞설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아시죠? 미국의 전통 우방들. 대표적인 거.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고. 대만, 그죠? 이런 업체들과, 이런 국가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과 가장 가까운 멕시코, 브라질,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 손잡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러시아, 유럽,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자기네들과의 관계를 좀 맺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럽도 팔아먹을 게 명품이랑 그죠? 자동차니까 소비재잖아요. 그런 건 다 중국이 사주지 않으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파월은 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래요. 지금 중요한 건 백신이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하고 증시의 상승은 저금리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설프게 공부한 이상한 사람들이 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M2, M1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저평가,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3,600, 800, 4,000, 4,500,
한국의 유동성, 미국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S&P나 나스닥 지수는 14,000, 15,000 뭐 이런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분이 숫자적인 공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을 텐데 이분이 뭐래요? 증시의 상승은 저금리 탓이 아니라잖아요. 금리나 유동성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여도 주식시장이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논리는 없다. 대표적으로 일본이긴 하죠. 일본이 저금리하고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일본에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축률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예도 있잖아요.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저금리 때문에 야 금리가 이러니까 나도 이제 주식해야지. 10년 동안 뭐 했어?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음. 그래서 뭐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헤지펀드가 10년 내 최대 매도에서 자산 절반을 잃었다. 멜빈 캐피털이 14조에서 8.9조 원으로 줄었다는데 그건 순간이고 그죠? 다시 다 회복했죠. 그리고 멜빈 캐피털도 그렇고 지금 공매도 제일 많이 했던 게임스타 공매도 제일 많이 했던 업체가 이제 반격했잖아요. 아시죠? 앞으로 공매도한 내역을 공개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비방정이라니까요. 자신감이 지나치면 항상 이렇게 때려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란 주식이 그냥 한 가지 소외된 그동안 기득권에 의해서 소외된 자들의 반란의 대상이 된 거죠. 게임스톱이든 뭐가 될 수든 있었죠. 미국판 CGV가 되든. 어차피 사실 사양 산업이고 몰락하고 있는 거 맞는데 괜히 나대다가 한 방 얻어 맞은 거죠. 얘도 자기가 잘한다고 나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다음. 근데 실제로 나머지 헤지펀드들이 그걸 보고 더 공매도를 더 때렸죠. 말도 안 되니까 당연히. 그죠? 시트론이랑 멜빈은 100기를 투항했지만 나머지 헤지펀드 업체들이 한둘입니까? 걔네들은 더 때려서 실제로 결국 걔네들이 뭐 졌느니 이겼느니 모르겠지만 다시 고점 대비 뭐 70% 하락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다음.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 크다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그 변동성 크다라는 거에 도박처럼 달려드는 행동은 20, 30대들이 해요, 보통. 그리고 자산이 축적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본 경험이 없을수록 이런 데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부족하면 감성적인 거에 호도가 잘 된다라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나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거 고점에 샀으면 뭐 2, 3일 만에 70% 하락했으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700만 원 날렸다는 얘기죠. 그럼 3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수익률은 200%를 넘어야 되죠. 3배 이상 나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겠냐고요. 이미 졌죠.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뉴스도 봤어요. 그 로빈 후드에 나오는 이 게임스탑 여기 하자고 같이 응원하는 애들이 막 영차로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한국인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역시 이런 점에서도 패스트 팔로우다. 어떻게 알고 게임스탑에 공매도에 동참하고 또 그 동참한다는 소식이 그렇게 빨리 퍼져서 순식간에 한국 개미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사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말로 영차를 외칠 만큼 돈을 투자했냐. 대단하다는 거죠, 정말. 정말 한국인의 종특은 그냥 패스트 팔로우다. 무조건. 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진 않는다. 일단 따라가고 본다. 그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금방 식는다. 선동에 쉽게 당한다는 거죠. 이성적 판단이 약하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다음. 이 얘기예요. 애플,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실하다. 그게 뭐 헤지펀드 공매도 때문에 주식 팔아야 돼가지고 주요 자산을 팔다 보니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거 사야 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아니다. 얘기가 많지만 무슨 얘기냐? 애플, 페이스북, 오늘 아마존도 그리고 구글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냈죠.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는 막 오히려 한 7, 8% 이상 빠지는 며칠 동안에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게,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좋다는 걸. 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앞전에 했던 가치 저장 수단 그거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현금이나 채권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점점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많이 와 있으면 점점 시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워지니까 많은 사람이 탑승하면 내려간다니깐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야 된다고요, 본인이. '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지? 이 정도로 탑승했으면 난 이제 빨리 오히려 내려가는 얘를 비중을 줄이고 어디로 가야 된다?' 현금과 채권으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이 좋다고 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슨 무슨 5% 10% 조정인데 무슨 조정이 나왔다고 사고 있어. 그죠? 지난 10여 년 동안을 그죠? 20배, 30배씩 오른 주식들이 5% 10% 조정 나온다고 사는 건 뭐 하는 행동이죠? 다음.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인제 어 먹거리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알력 다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보통 그동안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이 각자 영역이 다 달랐는데 주 무대가 최근 들어서 다 한 군데로 모이고 있죠. 어디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로 몰리다 보니 MS와 구글과 애플과 다 똑같은 비즈니스로 경쟁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서로 개인정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뭘 가지고 싸우냐. 사생활 보호 정책 가지고 싸우죠. 이용자 정보로 너는 광고해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하고 있고, 주커버그는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불공정하다. 이거 앱 추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맞는 표적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날아가라는 얘기인데 주커버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 망하라는 얘기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뭘로 내가 구글에 예를 들어서 프라다 옷을 검색했어.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프라다 광고가 중간에 보이는 거지.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교화가 떨어지는 거고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야지. 근데 애플은 관심 없죠, 그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애플은 자기 고객들 보호한답시고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돈 달라고 그러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음.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일본 증시. 일본 증시만큼 시장이 재미없고 변화 없는 나라도 없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의 M3라는 일본판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의료 정보를 원격 진료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 15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기록적으로. 우리 그때 일본 시가총액 탑 20위 보면서 이거 그냥 안 봐도 비디오지 않냐. 뭐 그때 막 일본 우체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재팬 토바코 막 이런 거 있고. 아니 이런 회사들 다 뒤처지는 거고 일본의 IT 기업들이 다 먹을 건 뻔하지 않냐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2년 3년 전에도.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그때는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지금 2위로 올라왔고 매출 순위는 21위밖에 안 되지만 M3라는 저 업체는 시총 순위는 15위잖아요. 근데 매출 순위는 몇 위예요? 794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수익 내는 기업이 각광이라는데 M3 옆에 보시면 반면 M3의 ROE는 16에서 30%, 초과이익은 10%를 꾸준히 넘었다. 어. 근데 도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WACC는 7에서 8%, 상장사 54%의 ROE는 8%를 밑돌았다. 어.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 54%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8%를 밑도는데 M3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16에서 30%를 넘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채 없이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잘했건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건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비효율적 사업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디지털화, 데이터화, 플랫폼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ROE가 나올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이어지겠죠. 점점 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 최근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정치인들의 비리의 1번은 뭐예요? 다 자녀 취업 비리예요. 자녀 취업 비리. 그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이해되시죠? 다음.
뭐 미국 가치 투자 대가가 투자자들이 끌어오르는 물속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뭐 한 번씩 들을 만해요. 한 번씩 들어볼 만한데 뭐 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숫자로 얘기하지 맙시다. 답이 있나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 뭐 요새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죠? 중고등학생도 주식 투자를 한다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쉬운데 청개구리 정신이 있으면 돼요. 남들이 다 요새 회사에서도 주식 투자하느라고 정신이 없다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럴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다 주식 볼 때. 난 주식에 관심 끊는 거예요. 어, 우리 스터디만 한 번씩 듣고 나는 일을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겠죠. 남들은 지금 다 뺑기 쓰고 화장실 가서 주식이나 보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승진하겠죠. 그럼 그건 뭐예요? 나의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이제 다시 주식에서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직장이나 다녀볼까 할 때, 그때 나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왜? 그동안 나는 인정받았잖아요. 남들 열심히 주식하고 딴짓할 때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된다니까. 남들을 다 따라가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다음. 벤처 투자 4.3조가 사상 최대래요. 바이오 ICT 소부장.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현재 기업들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하라는 거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업하고 공장 짓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라고 금리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을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을 내려준다는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금리 인하해도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공장 짓거나 사람 고용하면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없더라. 왜?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IT 기술 가지고 다 독점하더라.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그 기술력만 있으면 벤처 투자로 연애에 그냥 아무 형태도 없고 공장도 없고 노트북 가진 직원 3명짜리 회사가 1조, 2조씩의 가치를 인정받더라. 그러니 은행 돈이 필요 없죠. 그러니 은행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은행 돈은 다 누가 갖다 쓰고 있어요? 은행 금리 내려가지고 공장 짓고 사업하고 직원 고용하는 기업을 만들려고 했더니 다 뭐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사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음, 다음. 그러니 보세요. 당근마켓, 재무제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당근마켓 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수백억씩 적자가 납니다. 수백억씩. 근데 기업 가치는 얼마예요? 1조 원으로 평가하고 무려 1,000억을 투자받고 있다는 거죠. 네.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받는데 수백억씩 적자가 나는데. 우리 일본의 당근마켓 뭐죠? 같이 공부했잖아요. 일본의 당근마켓. 메루카리. 메루카리라는 회사 있잖아요. 메루카리라는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회사 돈 법니까?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근데 회사 가치는 수십조예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방법의 투자라는 게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 예금에서 지난달 16조가 이탈해서 증시로 머니무브.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1페이지에서 봤던 가치 저장 수단 1, 2, 3, 4, 5 현금, 채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까지 5개의 돌멩이들을 생각하시고 시소를 생각하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예금에서 어디로? 증시로. 그러면 오른쪽 시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려오겠죠. 뭐가 내려온다고요? 변동성. 그러니까 이 축이 수익률 축. 수익률이 내려오고 뭐의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현금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니까요. 저금리여서 안 올라간다고? 아니라니까. 제롬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저금리여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다음. 네. 은행 금융당국이 추가 엄포에 뭐 대출을 줄인대요. 결국 신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왜? 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심한데? 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신한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축소하겠다. 다음. 왜 축소할까요? 이 축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위험자산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점점 줄어들 거다.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안 올라가면 뭐 하나요? 그죠? 대출 금리를 올려버리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올리긴 힘들 겁니다. 그죠? 다 망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근데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를 쓴 사람들은 어떠한 대외적 이벤트,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게 일어나면 분명히 타격을 받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다음. 기업 덕에 최악의 침체는 피했지만 올 3% 성장이 백신 때문에 달려있다. 다음.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한국 GDP 세계 10위다. 이것도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와 씨 우리 되게 잘 사는구나. 보세요. 미국의 GDP는 얼마입니까? 미국 GDP랑 비교했을 때는 몇 분의 1입니까? 그래서 경제 규모라는 거에 대한 사이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뭐 국뽕에 취해도 취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만도 못하다니까요. 이태리만도 못하다고요. 이해되세요? 물론 1인당 GDP랑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치지만 여전히 미국의 20조에 비교하면 그죠?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세계 10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등이냐 9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도 4조 9천억인데 1조 5천억이니 우리가 일본 무시해야겠냐. 다음. 네. 정부가 돈을 뿌리는 건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건 확정적 재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요. 항상. 그러니까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뭔가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항상? 음. 정부가 뭔가를 노력하면 그 노력은 의도와는 다르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왜? 민간의 창의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쓸 수밖에 없고 효과가 없는데도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표가 나오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7억을 들여서 소상공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매출은 12억이 나온다는 거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다음. 소매 판매 17년 만에 또 국내는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영끌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제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 빚 갚느라고. 그러니 국내 내수와 관련된 기업 혹시 해외 수출 못하고 국내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차피 투자 안 했겠지만 국내 내수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내수에 관련된 건 뭘까요? 누구한테 어떤 걸 받는 거 있잖아요. 캐시플로우로. 임대료를 받는 모델. 임대료를 누구한테 받아? 그렇죠. 개인한테 받잖아요. 국채를 샀으면 이자를 나라한테 받고 주식을 샀으면 배당을 기업한테 받지만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받아요? 월세라는 걸. 개인한테, 개인 영세 자영업자한테 받잖아요. 그 자영업자의 앞으로의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지표만 봐도. 국내는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좋지 않았어요. 왜?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다음. 명동 유니클로 폐점하죠. 그죠? 이건 폐점하면 할수록 유니클로의 영업이익률은 높아져요. 이해되세요? 폐점하면 할수록 패스트 리테일링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임대료 안 나가고, 인건비 안 나가고, 관리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클로의 옷들은 전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팔아도 잘 팔려요. 디자인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온라인 요금제로 가입하고 모바일로 서류 제출하니까 대리점 갈 일이 없대요. 그러면 그동안 통신사 대리점은 누가 했죠? SK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뭐죠? 이거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통신 판매 자영업.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온라인으로 가니 오프라인에 있는 그 건물에 있던 1층에 있던 통신 판매점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도 지나다니시면서 느끼겠지만 점점 그 노래 나오고 휴대폰 뭐 필름 공짜로 준다 그러고 그런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캐시플로우가 앞으로 안 좋을 거란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월 3억씩 팔리는 호텔 딸기 케이크를 보면서 쯧쯧쯧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뭐 케이크 연말연시 홈파티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 집에서 고급스러운 호텔 케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롯데호텔의 시그니처 제품인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뭐 이 케이크 얼마야? 뭐 이 케이크 자체의 가격이 이 지난달에만 4,600개가 이상이 팔려서 매출은 3억 원을 넘겼다. 이건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걸 쯧쯧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 이 케이크 5만 원이어도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내 인스타에 올릴 거기 때문에. 나는 호텔 케이크를 사 먹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한 장의 사진. 호텔에 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나는 호텔 케이크를 사 먹는 사람이라는 너희들과의 파리바게뜨 먹는 너희들과의 차별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용도. 저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딸기가 중요하지. 저 딸기의 개수와 허황된 모습이 중요하지. 그리고 저게 얼마야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게 브랜드 파워죠. 뭐. 음. 그게 가치인 거라니까. 다음. 양극화는 더 벌어지죠. 그죠? 계속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아까 삼성의 PS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가 뭐 계속해서 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막 삼성으로 이직해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뭐야? 저렇게 많은 돈을 보너스로 받아? 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호텔, 여행, 서비스, 뭐 자영업, 기타 뭐 일반 회사들, 이런 회사는 다 오늘 내일 하면서 문 닫을까 전전긍긍 항공 뭐 이런 회사들은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얼마를 받아? 보너스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넥슨이 초봉 5천만 원이다. 개발자들 연봉 다 올리고 초봉도 5천만 원 주겠다니까 시시험에서 1등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구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생도. 어, 점점 디지털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가 있지 않다면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적이고 폐쇄적이고 소통하지 않고 뭔가 꼬름하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빨리 태클을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왜? 뭐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미.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PS 받고 있을 때 PS가 정내 만내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결국 마윈이 항복했죠. 그때 제가 저희 알리바바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게 알리바바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경특5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나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의 성장 전략이 뭐냐면 M&A를 통한 사업 확장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끊임없는 확장이에요. 확장. 구경제 모델을 침투해가면서 자기네 플랫폼,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점 옆으로 사업을 넓혀가면서 이익을 뽑아내는. 근데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금융사업, 돈놀이. 그건데 한마디로 엔트그룹을 상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컨트롤하겠다라고 그러고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와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건 사실상 알리바바의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알리바바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도 주가가 빠진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왜? 이제 뭘로 성장하지? 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앞으로 M&A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뭘로 성장하지? 어, 카카오 주식도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은행 사업이나 디지털 결제 사업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동을 건다. 라고 하는 순간 카카오의 가치는 지금 가치에서 반토막은 날아갈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결정을 내린다. 또는 앞으로 무리한 확장이나 사업 확장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다든지 네이버나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그걸 활용해서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제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들의 기업 가치는요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이게 얘네들의 가장 큰 위기라니까 리스크라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제프 베조스가 물러나는 시기와
바이든이 취임해서 뭔가의 규제, 올해 집권 초기니까 올해는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걸 예상해 보면 또 굉장히 선구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음. 다음. 중국 인민은행 위원이 말 한마디 했더니 중국 증시 긴장한다면 유동성 회수하겠다라고 했죠. 뭐 부동산이랑 주식 버블이 너무 심해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말하니까 주시장이 또 예, 상하이 증시 1.5% 하락하고 차스닥의 하락폭은 2.9%막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줄인다고만 하면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또 말 바꿨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 돈을 계속 풀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산 버블이 심해지니까. 근데 안 푼다고 하면 그냥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물 경제까지 악영향이 오는 연쇄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결국에는 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질 것 같은데 이거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우는 애한테 사탕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사탕 먹으려고 운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난제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풀기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다음. 한국이야 뭐 그 사이에서 눈치 볼 거니까. 네. 그런 사이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국가 부채는이 뭐니. 그냥 다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날려버리자. 절반 정도는 그냥. 너도 날리고 너도 날리고 너도 날리고 다 부채 없는 걸로 그냥 지워버리자. 뭐 그렇게 협의하면 돼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뭐 주식시장이든 뭐 자본주의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성장이 나오고 꾸준히 좋아질 거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갖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통화나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서 세금이나 부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각국 정부는 앞으로 고민할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상대적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하겠지만 그런 투자 상품의 성향이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역시 중앙집권적 컨트롤 받지 않으니까. 다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규제를 풀어서 큰 손을 끌어들이고 하이난 면세점이 결국에 전 세계 1위 됐고 원래 그죠? 아시는 것처럼 호텔 신라가 전 세계 탑 그 면세점이었잖아요. 롯데랑. 근데 이제 중국 1등, 그다음 스위스 듀프리 2등, 한국 롯데가 3등, 그다음 4등 프랑스, 5등 신라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원래 상반기 기준으로는 원래는 롯데가 2등, 신라가 3등이었는데 결국은 뭐야? 중국인들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도 과잉 투자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을 더 써가지고 투자하는 정책을 쓴다고요? 절대 안 쓰겠죠. 뭘로 앞으로 중국은 성장을 유도할까요? 소비를 통해서 유도할 거라는 게 소비.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 사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부진 회장도 고민 좀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면세점이 결국 유통이잖아요. 쉽지 않아졌죠.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고 단순히 와가지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네. 그래서 현대판 차르인 푸틴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방에서도 제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저기 뭐죠? 나발리 석방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유럽은 아마 조용히 하고 있을 겁니다. 유럽, 중국은 러시아 편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나발리를 풀어주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누구인지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유럽과 이해관계가 없는 애들은 다 풀어주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영국. 그렇죠. 네. 그다음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은 눈치 볼 거고, 일본 이런 애들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죠. 풀어주라고. 네. 뻔한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 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 이해진 의장을 만나서 온라인 쇼핑 손잡자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빠르네요, 참. 다음. 일본 직장인은 라인페이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소프트뱅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합작이, 우리 그때 네이버의 천원 3분지기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시장에서 네이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긴 한데, 미국이 실은 유럽과, 그죠? 그 나라에는 자치적인 플랫폼이 없다면 컨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네이버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천안은 3분지기 할 수 있다. 동남아랑 일본과 한국, 대만, 그 다음에 유럽까지 먹으면 네이버는, 그죠? 구글과 같은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상상해 봤던 것처럼. 네, 다음. 네, 그래서 가치 소비가 대세다. 아웃도어도 친환경 상품 확대한다. 이거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제 생각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IT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개발자들이나 이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고, 그럼 그들은 뭘 원할까? 평소 쉴 때는 뭘 하면서 쉬고 싶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까? IT 전문가들이 아이폰 사고 싶고 최첨단 기계 사고 싶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런 거를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쉴 때 뭐 하고 싶을 것 같냐고요. 어,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요가하거나 명상하거나 자연에 나가거나 산에 가거나 이런 활동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도자기를 본다거나 그때 말씀드린 목공을 배운다던가 얘네들은 오히려 더 자연 친화적인 비즈니스에 더 오리엔트 된다라는 거죠.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그러니 앞으로 저는 이런 쪽이 잘 될 거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다음. 요 다음까지만 해야 되는데. 등산복 모델에 왜 아이유가 나오냐? 그래서 원래는 한물 간 스포츠였잖아요. 등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막 다니고 뭐 그 등산복 막 휘황찬란한 옷들로 막 바뀌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싸들이 간다. 이런 식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MZ세대의 슈오 베마키. 슈오 베마키가 뭔지 아셔야 돼요. 슈프림 오프화이트 배트먼.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 그리고 메종 키츠네까지. 요 5개. 이게 MZ세대가 열광하는 명품. 이제 명품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슈오 베마키를 꼭 기억하고 있자. 얘네들이 앞으로 MZ세대들의 새로운 럭셔리로 등극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다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그 책에서 본 거 따온 건데요. 네,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취향과 안목은 그냥 단순히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도 똑같습니다. 투자하는 안목을 높이려면 그냥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뭐 그냥 남들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행하는 주식이나 투자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금 가치를 몰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테슬라, 앞으로 아마존, 앞으로 삼성전자,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될 만한 그런 원석의 가치를 남들이 몰라줄 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거 말고. 남들이 다 좋다는 거 사서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그건 남들만큼만 보는 거고 우리는 남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 그걸 고정관념과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설마 되겠어? 저단계 뭐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반드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능할 거야라는 상상을 통해서 투자도 젊게 도전하고 소통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 멤버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백업해주고 있거든요. 저분들도 빨리 가셔야 되고 원래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그죠?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늘 눈 많이 온다니까 내일 출근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 그 채널이나 여기 채팅방에 쳐주셔도